자정이 넘은 시각, 끝없는 질문들이 교차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아주 미세한 유물 하나에서 시작해 역사의 거대한 진실을 관통하는 붉은 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존재가 어떻게 고대의 산업과 신앙을 잇는 단서가 되었는지 그 깊은 밤의 여정을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묘한 연결고리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죠. 유대 광야에서 발굴된 3,800년 전의 직물 조각, 참나무에 기생하는 아주 작은 생명체, 그리고 고대 문서에 기록된 십자가 처형의 예언. 상식적으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과학과 고대의 기록이 만나는 아주 정교한 교차점입니다. 이 무거운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800. 이스라엘 사해의 서쪽의 해골의 동굴에서 발견된 붉은색 직물 조각이 견뎌온 시간입니다. 기원전 1900년대, 그러니까 중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까마득한 세월이죠. 수십 세기가 지났음에도 그 붉은색은 엊그제 물들인 것처럼 놀랍도록 생생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유물의 크기는 고작 2cm 미만입니다. 우표보다도 작죠. 유대 광야의 극도로 건조한 미기후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선명한 진홍색의 기원을 찾기 위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첨단 분석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밝혀낸 그 색의 출처는 광물도 식물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진홍색의 과학, 그리고 케르메스 곤충의 생물학입니다. 놀랍게도 그 붉은색의 정체는 케르메스 베르밀리오라는 3에서 8mm 크기의 아주 작은 날개 없는 깍지벌레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특정 참나무 가지에 기생하죠. 크기가 너무 작고 꼼짝도 하지 않아서 고대 로마의 자연학자들조차 식물의 씨앗으로 착각했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글로벌 우체통에 도착한 메시지를 하나 확인해 보죠. 도쿄의 고층 빌딩에서 듣고 계신 엘레나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 작은 벌레가 고대 세계의 최고급 색상을 지배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곤충으로 염색을 했다고요? 엘레나님, 충분히 의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선뜻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생명체의 기이한 생태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의문은 곧 깊은 경이로움으로 바뀔 겁니다. 이 암컷 깍지벌레의 생애 주기를 보시죠. 번식기가 되면 암컷은 참나무 가지에 영구적으로 자신의 몸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보호 껍질 아래에 무려 3,000개의 알을 낳죠. 새끼들이 부화하면 어미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바로 이때 붉은 체액을 뿜어내어 새끼들을 영구적인 진홍색으로 물들입니다. 천적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희생이죠. 가장 놀라운 건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생명을 다하고 붉게 물들었던 어미의 몸이 마치 눈처럼 새하얀 밀랍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완벽한 희생이자 자연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2부, 귀중한 상품과 고대의 염료 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주 작은 곤충은 고대 중동의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은 알을 품고 있는 여름 중 단 한 달뿐입니다. 게다가 나무색과 비슷한 위장색을 띠어 눈에 띄지도 않죠. 단 1g의 염료를 얻기 위해 수십 마리를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야 하니 2시간 이상의 뼈를 깎는 고된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진홍색은 엄청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왕실이나 귀족 혹은 가장 신성한 물품에만 허락된 궁극의 사치품이었던 것이죠. 3부, 신성한 직물, 톨라샨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이 진홍색을 부르는 아주 특별하고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서 히브리어 톨라샤니입니다. 여기서 톨라는 벌레를, 샤니는 밝은 진홍색을 뜻하죠. 당대의 지식인들이나 다른 문명들이 이를 식물의 열매로 착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이 색의 근원이 곤충이라는 정확한 생물학적 지식을 그 이름 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벌레가 만든 진홍색은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한 곳에 쓰이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들, 가장 깊은 지성소를 가리는 베일,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이 모두 이 실로 짜였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거나 부정을 씻는 의식에도 이 붉은 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붉은색은 단순한 장식용 염료가 아니라 성소 안에서 피와 생명 그리고 속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4부, 레메즈,
숨겨진 신학적 힌트입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교 전통에는 텍스트 이면에 층층이 숨겨진 의미를 뜻하는 레메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대 문서인 시편 22편 6절을 보시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십자가 처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 예언적 텍스트로 알려진 이 구절에서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어 부른 벌레라는 단어는 거리를 기어다니는 일반적인 구더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진홍색 염료를 내는 벌레, 톨라를 정확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관해 보이는 두 세계를 나란히 겹쳐보겠습니다. 하나는 숲속 참나무에서 벌어지는 암컷 케르메스 벌레의 처절한 생애 주기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신학적 내러티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숨이 멎을 듯한 정교한 알레고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생체와 기록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벌레가 나무에 영구적으로 달라붙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나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매달린 희생과 겹쳐집니다. 새끼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포기하고 붉은 체육으로 덮어주는 그 과정은 진홍빛 피를 흘려 인류를 씻어낸다는 의미와 정확히 맞닿아 있죠. 여기서 다시 글로벌 우체통을 열어보겠습니다. 준호의 비 내리는 현관에서 듣고 계신 사일러스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이거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닌가요? 우연의 일치를 신비주의로 과대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일러스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종종 이런 해석들은 억지스러운 음모론이나 변방의 미신으로 치부되기 쉽죠. 하지만 고대인들이 곤충의 미세한 생태 속에서 거대한 구원의 섭리를 읽어냈던 방식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억측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치밀하고도 깊은 세계관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벌레의 몸이 3일 후 눈처럼 하얗게 변한다는 이 마지막 생물학적 사실을 보면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 곤충의 생물학적 변화를 머릿속에 담고 이사야 1장 18절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붉게 물들었던 벌레가 죽음 이후 하얀 밀랍으로 변하는 그 조용한 기적이 선지자가 외친 고대의 약속의 물리적인 실체로서 그대로 메아리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고대 문명은 정말로 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생물의 짧은 생애 주기 속에서 창조주가 심어놓은 치밀한 구원의 그림을 읽어냈던 것일까요? 3800년 전에 작은 천조각에 묻어있던 미세한 붉은 흔적. 그것은 단순히 고대의 염료 산업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자연의 생태와 인간의 신학이 얼마나 경이롭고 단단하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저 변방의 미스터리로 남을 뻔한 이 진홍색 실의 진실이 오늘 밤 여러분의 시선에 새로운 깊이와 경외감을 더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은 밤의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